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정부의 통계 자료,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주택이 얼마나 지어지는가 이런 통계 자료를 발표하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건 충격적인 일이고요. 어느 정도 틀렸냐면 심지어 이 준공 실적이 12만 호 정도 감소했어요. 그래서 준공이라는 건 뭐냐면 주택이 만들어질 때 최종 준공 허가를 내주는데 그 숫자를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12만 채 이상, 12만 호 이상 차이를 냈는데 이건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착공이 준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착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준공을 틀린 게 전 이해가 안 된다. 사실 저희가 뭐랄까요. 왜 이 주택 통계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갖냐면 사실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런 지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공급난이 엄청나게 심하다. 그래서 집값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통계조차도 사실은 틀리고 이런 논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 잠깐 요즘에 문제됐던 이슈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흥미로운 지점은 뭐 저도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집값이 여러분들이 사는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건설사가 아파트를 안 지면 아까처럼 안 지면 집값이 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한국에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지금은 유난히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공급 안 해도 집값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과거 예를 한번 볼까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될 그런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집이 엄청나게 공급이 안 돼서 향후 2, 3년 후에 집값 오를 거다. 이 얘기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똑같이 했었어요. 2009년과 2010년에. 보세요.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상승한다. 이게 당시에 뉴스 기사인데요. 2, 3년의 주택 공급 대란.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100대 건설사 중에서요. 30%에서 40%가 망했어요. 쉽게 말하면. 망하는데 무슨 아파트를 공급합니까? 그죠? 분양을 어떻게 해요? 착공을 어떻게 합니까? 인허가를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인허가나 착공 수치가 엄청나게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국토부 장관도 뭐라고 합니까? 3년 후에 주택 부족할 수 있다. 주택 허가 면적 10년 만에 최저. 2, 3년 후 주택 부족 형상. 그러면서 어디하고 연결지냐면 자, 집값 오른다로 연결돼요. 이렇게 되니까 2010년도에 집값이 다시 오릅니다. 왜냐하면 마음 급한 사람들이 또 집을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집값이 빠졌다가 2010년도에 이 공급 부족 우려와 판단. 사실은 그럴듯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맞게 생각되죠.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짓는데 그러면 2, 3년 후에 집값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답을 알고 있어요. 2, 3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이? 한번 볼까요? 2013년 부동산 관련 기사고요. 전문가들이 똑같이 한 얘기들이에요. 충격적이죠. 뭐라고 합니까? 진짜 2, 3년 후에 갔는데 이제는 더 추락한다. 추가하라고요. 막 이래요. 주택 매매가 더 하락한다. 아니, 2, 3년 후에 집 부족해서 집값 막 오른다고 하더니 이제 떨어지니까요. 이제 완전 색깔을 바꿨어요. 사실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을 결정하는 게 건설사들이 꼭 짓는 아파트 양이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지금 부동산 PF 문제 있죠. 뭐 인허가 그래서 줄고 있죠. 문 닫고 있죠. 그러면 분양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분양이 안 되고 뭐 원가 올라갔다고 막 징징대고 울죠. 어떻게 분양을 합니까? 그럼 이제 분양 물량 감소하면 다들 나와서 이제는 봐봐 아파트 공급 줄지? 그럼 2, 3년에 집값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진짜 그렇게 될까요? 그건 모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나라 집값은 이렇게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는 시장에서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매도 물량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매도 물량이요.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을 너무 팔고 싶어요. 왜 팔고 싶을까요? 앞으로 집값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집값 전망이 불투명하고 뭔가 불안하니까 빨리 팔아야겠다. 이게 바로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설사들이 아무리 공급을 안 짓고 해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아파트를 많이 내놓기 시작하면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게 바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 결정한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에도 주택 분양이 감소하고 인허가가 감소했지만 입주가 줄어들었지만 집값이 빠진 이유예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시장에 물건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폭이 되게 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공급에 대한 앞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그런데 그거를 가려서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부연 설명할 게 뭐냐면, 그럼 지금 집을 파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 지금 집을 팔려고 하지?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집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고령 세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고령 세대 비중이 높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아파트를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고령 세대예요. 왜냐하면 근데 그분들이 집을 팔기 위해서 내놓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세대가 집을 내놓기 시작했으니까 사실 이 매도 물량이 추세적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뭐 65세인데 난 집 팔 생각 없어. 아닙니다. 지금 옆에 친구분은 팔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통계가 사실은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보세요. 이거 보세요. 또 어떤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하냐. 이게 올해 단기간에 그런 변화인데 어떻습니까? 올해 집을요,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해요. 단기간에 보유한 사람들은 집값이 빠지고 어려우니까 안 팔고, 오래 들고 있던 사람들이 판다는 것도 굉장히 과거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왜 팔려고 할까요? 많이 올랐고, 더 오를 가능성은 적고, 그러면 빨리 양도세도 이제 덜 내니까 팔아야겠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매도 물량 증가가 굉장히 추세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야 될 아파트 양이 많아진다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그럼 수요는 어떠냐? 이건 뭐냐면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라는 건데,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이나 자산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 양입니다. 10년 전에는요, 100채 중에서 33채를 살 수 있는데 지금 6채밖에 조금 증가했긴 했지만 6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도 5분위를 얘기하셨는데 소비재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죠? 소비재면 하나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런데 부동산은요, 소비재가 아니에요. 내구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장기적인, 계속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증가해서 나 한 채 더 사야지? 아니면 이러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그리고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이 막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집을 한 채 더 사고 이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중간 소득자들이 어떻게 이런 구매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증가하지도 않고 쉽게 말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구매력도 현저히 떨어져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공급은 증가하고 있다.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근데 이게 추세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시장에서 이 가격을 감당해낼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3월에 증가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계속 빠지거나 계속 오르지 않거든요. 일시적인 변화가 있어도 추세적으로 집값이 오르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만 내 집 마련은 집값이 떨어질 때 해라. 그런 시점이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 시장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어떻게 넘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소장님께서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네.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통계 누락 관련된 이슈, 최근 이슈를 잘 다뤄주셨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당연하겠지만 일단은 국토교통부 통계 누락하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도 잘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하고요. 근데 조금 궁금한 게, 이게 어디 뉴스에 따라서 조금 다르던데, 최대 무슨 19만 호를 누락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년 뒤 공급 절벽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공급 절벽이 아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금 궁금한 거가, 이게 당장 부동산 114 같은 경우는 자체 집계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114 통계를 한번 봤더니 거기는 공급량이 그렇다고 해서 3년 뒤에 많냐라고 하면 많지 않던 게 하나가 있었었고, 두 번째로는 이 19만 호가 누락됐는데 이 누락된 지역들이 어딘지를 좀 제가 찾아보려 했더니 못 찾아봐가지고, 과연 이게 결국은 지방이 또 물량 폭탄 아닌가, 서울에 갑자기 몇만 세대가 갑자기 더 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이광수 대표님께서는 이 19만 호의 물량이 어디 쪽에 누락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건데요. 뭐냐면, 이 준공이 12만 호가 틀렸잖아요. 이건 과거에 착공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착공을 해야 준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착공 실적을 보면 준공 실적을 그냥 이거는 따라오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만큼 착공이 많았다, 2년 전에. 근데 그 착공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40% 정도 수도권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서울도 사실은 2만에서 3만 정도로 만 정도 틀려 있고, 수도권도 사실은 그 비중이 되게 크게 틀린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꼭 얘기 드릴 게 이 입주 물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인구의 이동이 되게 빈번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의 입주 물량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서울의 입주 물량이 감소해도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인구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의 그 이동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집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각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수도권하고 부산하고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서울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서울과 수도권을 같이 얘기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뭐 2, 3년 내에 공급이 감소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이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착공된 게 준공된 거 아닙니다. 아니 여기 이건 틀릴 수 있어요. 이건요. 주택 인허가가 된 다음에 착공되는 건요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허가 된 다음에 착공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상. 근데 주택을 착공, 즉 공사를 시작했는데 건설사들이 망해도 사실 이거는 다 보증이 들어가 있는 거라 준공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큰 문제가 났고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보셔야 될 게 그러니까 경계하는 건 이거죠. 뭐냐면 이게 우리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또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집을 안 지어서 집값 오를 거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숫자나 방향성을 보실 때 뭐가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현재 시장의 그런 전체적인 흐름, 방향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한 코멘트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진단할 때, 부동산 시장 말고도 다른 자산 시장을 좀 진단할 때, 항상 그 수급을 보잖아요. 수요와 공급을 보고, 저도 인허가 건수, 착공 건수, 준공 건수, 이 건수를 보면서 향후 주택 공급량, 또 기존 주택 공급량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매수세와 비교해서 수요가 맞냐 공급이 맞냐 이런 걸 이제 판단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는데 기본적인 공급에 관한 이 통계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 이게 의도했다면 정말 이건 나쁜 거고 실수했어도 이것은 정말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이제 부동산 관련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줬고 또 내 집 마련 수요라든가 또 이런 통계의 기초에서 나온 기사를 믿고 또 투자 의사결정 혹은 내 집 마련 의사결정한 또 이런 주택 구입자에게도 굉장한 혼선을 줬고 또 그 밖에 잠재적인 어떤 내 집 마련 후보자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들에게도 굉장한 혼란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은 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공감의 의견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광수 대표님께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베스트셀러죠. 어떻게 살 것인가? 책도 나오셨는데 그냥 질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예, 또 교수님이 책 소개를 해주셔서. 예, 책을 최근에 하나 냈는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입니다. 마침 요 앞에 하나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예, 초판이 다 나가서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전 사실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뭐, 집값 하락론자다, 폭락론자다 얘기하는데, 전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 여기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how, 그리고 살은 뭐냐면 여기서 리브가 아니고 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상을 투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떻게 할까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값의 하락을 전망하는 거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그때 사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투자거든요. 사실 이 책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첨삭해서 글을 쓰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경일 나오셔서 김광석 교수님 얘기 듣고 제 얘기 듣고 이렇게 많은 분들 얘기 듣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을 아는 것도 사실 중요하죠. 근데 지식은 행동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면 순수한 지식도 관심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거에서 좀 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지식은 사실 행동하고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한 그런 결과를 책으로 썼고요. 그래서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하는데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거냐. 사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마라톤 세미나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행동하려면 특히 부동산에서는 개인화가 되게 필요합니다. 시장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여러분하고 그 뭐랄까 온라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조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행동이 가능하잖아요. 그 행동하는 지점을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만나서 하면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그런 행동,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를 특히 마라톤 세미나와 관련해서 여러분 뵙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사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지식의 양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거는 뭐 질문보다는 뭐 좀 상황적인 걸 또 좀 같이 공유하면 도움이 되실까 싶어요. 저도 예전에 그 공공기관에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일부 국가 통계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했었고, 제가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주도해서 국가 통계 체계 중에서 디자인 통계 체계는 한 3, 4년 동안 구축하는 일을 PM 역할 같은 거 하면서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제가 느껴졌던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통계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국가가 주도해서 모든 통계를 직접 챙기는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설 관련한 통계는 완전한 민간 기구인 건설협회가 챙긴다든가 아니면 또 부동산과 관련된 통계도 일부 부동산 관련한 민간 협회들이 집계해서 그걸 관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민간이 주도해서 하고 있어요. 뭐 사실 저도 일견 어떻게 민간이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계를 직접 만들어서 챙길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지만 하여튼 미국도 하여튼 그런 방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거와 다 대척점에 있는 국가가 직접 챙겨서 신뢰감을 더 높이는 그런 걸 지향해 왔는데요. 그런데 실제 이 과정에서 통계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직접적인 부처가 모든 걸 다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통계를 만드는 거점 기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거점 기관에서 그 관련 통계를 만들어서 통계청에 등록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참여했던 디자인 통계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서 국가와 관련된 디자인 통계는 정례적으로 만들어서 통계청에 등록을 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참여하는 인력 숫자가 너무나도 적어요. 예. 그리고 그때그때 용역을 발주해서 참여하는 교수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검수도 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이 교수들도 그때그때 참여하는 인력이 달라지다 보니까 또 국가에서도 일부러 다른 인력이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3년 연달아 그걸 하려고 했더니 무슨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냐면 아니 왜 특정 교수가 그 사업에 계속 총괄을 하냐 아니면 참여를 하냐 뭐 둘이 내통한 거냐 이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 고도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사점이 도출되려면 단연간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 하면서 개선사항을 넣을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무슨 결탁한 거 아니냐라는 걸 막기 위한 그런 방침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단절해 버리니까 1년은 이 사업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고 두 번째는 그걸 원활하게 하고 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도 생기고 오탈자도 생기는데 잡을 수 없는 상황도 생기고 이런 참 구조적인 맥락도 있어 가지고요. 부동산 쪽에서도 앞으로 이게 국가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인데 계속해서 이런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개수입니다. 마라톤 세미나 때는 어떤 내용으로 혹시 발표를 해주실 것인지, 또 어떤 토론을 또 해주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 원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을 그걸 투자하든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하고 만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상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떤 집을, 우리가 사야 되고, 쉽게 말해서 내 집 마련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또 어떻게 세우고, 사실은 저희가 때를 기다리는 건 아니고 기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사실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 최근에 이렇게 막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한 10년 만이거든요. 어쩌면 기회로 보면 10년 만에 오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조급하지 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만나면요,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